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헤드폰을 끼웠습니다. 왜냐? 오늘부터 글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전기수입니다. 전기수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책이 귀했던 조선시대 때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수시로 장터 그리고 청계천 같은 그런 한가층 곳에 사람들이 붐비는 한가층 공터에 많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기수라 그럽니다. 그 전기수들이 클라이막스까지 책을 읽어주고는 클라이막스 때 딱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약장수들처럼 그 결말을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죠. 동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쌓이면 그제서야 마지막 장을 읽어주는 그런 직업을 전기수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께 전기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결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수 첫 번째 시간 바로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허생전입니다. 허생전 그러면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이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허생전 또한 열하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한문 소설이죠.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느냐? 이 책인 첫 번째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보다 더 큰 건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그때 박지원이 살았던 그 당대에 조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모순이 여기에 다 적나라하게 까발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허생이라고 불리는 딸깍발의 선비 그리고 장안에서 제일 부자였던 변씨라는 사람입니다. 상인이죠. 서술 방식이 첫 번째 서술 방식부터 그 모순이 딱 보입니다. 뭐냐 하면 허생이 이 엄청난 부자 상인 이 변씨를 종다루듯이 다룹니다. 그리고 변씨가 이 딸깍발이 가난한 선비를 대하는 태도 또한 선비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순을 제외하면 아니죠. 그 모순까지 포함을 해야죠. 이 허생전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그 당시 조선이 품고 있던 모든 모순의 결정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가 잠이 안 오실 때 들으십시오. 혹은 머리가 명징할 때 그때는 이 글을 주로 제 목소리를 긴장을 하고 들으십시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허생전 시작하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을 열었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았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치 하지 못하였소. 처가 말하기를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이 이르기를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가 일렀다.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허생이 일렀다.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가 왈칵 성을 내며 꾸짖었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일도 못한다. 장사일도 못한다면 도둑질은 어찌 못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며 말하기를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이로다 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묻기를 누가 서울 성족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마침내 곧 변씨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변씨가 말했다. 그러시오. 그리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변씨 집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티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 크게 놀라서 묻기를 대인은 저희를 아시나요? 이러기를 모르지. 변씨가 말하는 것이다.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일렀다. 이건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그만둘지언정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느냐. 허생은 만냥을 얻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언뜻 생각하기를 저 안성은 기호의 접경이요 삼남의 어귀다 하고는 곧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하여 대추, 밤, 감, 배, 감자, 석류, 귤, 유자 등을 모두 값을 배로 주고 사서 저장했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며 이르기를 만냥으로 온갖 과일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호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으며 이르기를 몇 해 지나면 나라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과연 만건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묻기를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사공이 이르기를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허생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르기를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하기를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늙은 부자는 될 수 있겠구나. 사공이 이르기를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시는 말씀이요? 허생이 이르기를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다.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두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해서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편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 이르기를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는가. 이르기를 1인당 1냥이죠. 허생이 이르기를 모두 아내가 있어? 군도들이 일렀다. 없소. 이르기를 논밭이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아,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허생이 일렀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얻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러면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니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길이 의식이 요족을 누릴 터인데. 군도가 일렀다. 아니, 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허생이 웃으며 일렀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 걱정을 하겠는가. 내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보시오. 내일 바다에 나와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니 마음대로 가져가시오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이 됐다.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봤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냥을 싣고 온 것이다. 모두 대경에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만을 따르겠소이다. 허생이 일렀다. 힘을 생각해서 지고 가더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일렀다. 이제 너희들이 힘이 부족하여 100금도 들 수 없으니 무슨 도둑질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사람마다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군도들은 좋다 하고 모두 흩어졌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뒤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니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도둑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우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재는 덕분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로 가져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나가사키라는 곳은 일본의 속주인이 30여만 호가 된다. 그 지방에 한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을 구휼하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왔을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엷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게 가르치라.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또 이렇게 일렀다.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또 일렀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하지. 이리하여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그러고도 여전히 은 10만 냥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이러기를 나를 알아보시겠소?
변씨가 깜짝 놀라 말했다. 그대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었다.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일 뿐이요,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가겠소? 이리하여 10만냥을 변씨에게 내놓고 이르기를, 내가 하루아침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 길을 중도 피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크게 놀라 일어나서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고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서 일렀다. 당신은 어찌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가 가만히 그 뒤를 따라가니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있어 우물대에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물어 일렀다. 저 조그만 초가에 누가 살고 있는 것이오? 늙은 할미가 이르렀다. 허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시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고 했다. 허생은 받질 않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냥을 버리고 10만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게 해줘.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 그 누가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바로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이르기를,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사이에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를 못해서 온갖 물어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1000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정을 독점할 수는 없지만 이를 10로 쪼개면 100냥이 10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정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죠. 묻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10,000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시들에게는 고갈될 것이매,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변씨가 이르기를,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꿔줄 줄 알고 찾아와서 청하였습니까? 허생이 이르기를,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을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난들 그를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 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랑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일 내가 사사라위 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일렀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히신 일을 하십니까? 허생이 이르기를 작으로 묻혀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조울수제 조성길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야 알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를 살만했으되 바다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원래 이완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양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이르기를 기이하다.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변씨가 이르기를 소인은 그분과 상중에서 3년의 신이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이공이 이르기를 그인 이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이르기를 당신 차가운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야심해지자 허생이 이르기를 손님을 불러도 좋습니다 하니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다.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휘저으며 이르기를 밤은 짧은데 날이 너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허생이 묻는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이르기를 대장이요. 허생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구나.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래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고 이르기를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허생이 이르기를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했으나 이 대장이 굳게 물으니 허생이 답하였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다.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일렀다. 어렵습니다 하였다. 허생이 일렀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이공이 이르기를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허생이 일렀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골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그러한 일이 된 일이 없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한 일이 없는 것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땡놈들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전날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에 호골도가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공이 무하나에 이르기를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서 이렇게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을 당한 사람의 옷이요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의 오랑캐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고 한단 말인가? 번욱이는 원소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소를 갖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며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단자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나는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를 하겠느냐?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허생이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했다. 이 대장이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봤더니 집은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허생전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이 허생전을 쓴 박지원은 노릉 명문과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청나라를 오가면서 문물을 알게 됐죠. 조선이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청나라에 비교함으로써 마침내 알게 된 겁니다. 그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허생이라는 허구의 인물, 변씨라는 허구의 상인, 그리고 이완이라는 허구의,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를 소설적으로 빗대서 가지고 와서 쓴 거죠. 물론 박지원 또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변씨를 대하는 태도며 돈을 대하는 태도, 경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은유이고 반어법이긴 하지만 그 당시 조선 사대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당대의 모순을 적확하게 찔렀던 그런 글들을 수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